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농업직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업직 공무원의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농산물 유통과 그리고 농지 불법 행위 단속, 그리고 농지 재해 대책 등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직 농업직 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농림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요. 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 같은 곳으로 좀 많이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지방직 농업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해당 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서 업무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업직 9급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재배학과 식용작물학 이 두 과목입니다. 재배학 같은 경우는 커다랗게 유전, 환경, 기술 이 세 파트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는 쌀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밭작물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커다랗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재배학 같은 경우 유전, 환경, 기술 이 세 파트로 커다랗게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전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데에서는 이제 어떤 것을 공부를 하시게 되냐면 그야말로 구체적인 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거 구체적인 거 한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내용 중에 한 가지이고요. 그리고 육종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유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전자의 특징이라거나 그리고 멘델의 유전 법칙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것들 다양한 걸 다루게 되는데 지금 칠판에 적은 거는 이제 이게 한 가지 이것만 이제 적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육종 방법 이거 같은 경우는 식물이 자식성이냐 타식성이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방식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질 좋은 식물체를 얻기 위한 방법을 적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토양, 수분, 공기, 광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 재배학이라고 하는 과목 있죠. 이 재배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다루는 것은 구체적으로 작물 재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작물은 뭐예요? 식물이잖아요, 식물. 그죠? 그러면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토양, 수분, 공기, 광 이거 필요하니까 이런 환경 조건에 대한 거 이런 거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파트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파종, 씨 뿌리는 것부터 해서 작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재해와 관련된 거, 재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됩니다. 비료 줄 때는 어떻게 준다거나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이 기술 부분에서 다루게 될 것이고요. 사실 이 재배학과 관련된 내용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범위가 굉장히 좁고 지금 이제 멘델 유전 법칙, 육종 방법 이런 걸 여기다 적었는데 이런 유전 파트 있죠. 이 유전 파트 여기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가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것도 범위가 넓지 않고 범위는 또 굉장히 좁은 편이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 또 굉장히 공부할 만하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유전 파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생물 공부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나 아는 내용인데 이런 게 아마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생물 공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상관없어요. 제가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DNA, 유전자 그리고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 다 다루는데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거부감을 갖는다거나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뭐 환경 조건과 관련된 거, 기술 조건과 관련된 거, 이러한 것들도요, 공부하시다 보면 어려운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 기술과 관련된 거, 뭐 파종이라거나 아니면 뭐 관리하는 거, 재해 관리, 뭐 비료 주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항들, 내가 이 재배학과 관련된 지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책에 글씨로 써있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할만하네, 이렇게 느끼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작물학 같은 경우는 쌀과 밭작물 커다랗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먹는 게 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쌀과 관련된 거 있죠. 쌀의 특성, 쌀 재배할 때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굉장히 우리가 좀 자세하게 다루고요. 그리고 밭작물 같은 경우는 맹류, 그리고 잡곡, 두류, 서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밭작물들 같은 경우도 이 밭작물들의 특징, 또 이 작물은 어떤 환경 조건에 산다거나, 그리고 이 작물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식용작물학이랑 재배학 이 두 과목이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식용작물학에서 이런 작물들을 재배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 이 재배학 여기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연결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식용작물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 쌀 그리고 밭작물 이런 애들이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 외우는 거가 좀 낯설고 좀 피곤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그런 이제 분들이 좀 계시고, 그 외에 실제로 이 작물들, 이 쌀이라거나 아니면 밭작물들 얘네 재배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재배학 공부 열심히 하실 거니까 재배학 공부 열심히 하시면 어차피 이거 이미 아는 내용이랑 많이 겹친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보면은요, 식용작물학 시험 문제 20문제 중에서 거의 한 4-5문제 정도는 거의 재배학 책에 있는 내용이 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두 과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몸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이 재배학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우리 농업직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그런 과목이에요. 재배학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이 농업과 관련된 다른 과목들 공부까지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재배학과 식용작물학 책 교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 제가 작년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24년도 대비 이론 수업은 제가 따로 진행을 안 했었어요. 23년도 시험 대비 이론 수업으로 대체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 수업을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3년도 시험 대비로 출간이 된 책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책까지만 하더라도요, 이론편이 1권, 2권, 그리고 기출편이 3권, 이렇게 해서 총 3권으로 재배학 식용작물학 두 과목이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었는데, 올해에는 제가 책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일단 사실 이 재배학 식용작물학 이 두 과목이 다 각자 이론편 1, 2권, 기출편 3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3권으로 재배학도 3권, 식용작물학도 3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양이 많은 건 아니었고, 각 단원별로 그 단원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들이 이론편에 굉장히 양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기출편 3권 이거 같은 경우 연도별 기출이 전부 다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굉장히 이렇게 좀 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좀 책을 보고 좀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번에 책을 확 다이어트를 했어요.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냐면, 이론편 1, 2권 구분 없이 그냥 통합했습니다. 그냥 통합했고, 이번에 기출편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론편, 기출편 이렇게 따로 구분 없고, 그냥 김동희 재배학, 김동희 식용작물학 이렇게 이론 수업 대비 책이 출간이 되는데,
재배학 책은 한 500페이지 조금 넘어요. 그리고 식물작물학 책 같은 경우는 600페이지 조금 넘고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있는 기출문제가 양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는데 그 단원별 기출문제 양을 조금 줄였어요. 그 양을 조금 줄였고 그리고 사실 그 단원별로부터 하는 기출문제의 양 그것만 줄이고 그리고 약간 좀 글자 크기 뭐 편집 살짝 수정하고 그렇게 했더니 재배학은 500페이지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면은 양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공부하는 양이 많지는 않지만 문제를 많이 붙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길래 확 다이어트 했습니다. 이렇게 재배학 500페이지 조금 넘고 식물작물학 600페이지 정도, 이 정도는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론편, 기출편 이렇게 구분 안 해요. 그냥 이론서 한 권, 재배학 이론서 한 권, 식물작물학 이론서 한 권 이렇게 25년 시험 대비 책이 출간이 됩니다. 기출편 딸려가지 않아요. 사실 전에는 기출편을 3권으로 집어넣은 게 한번 총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보너스 개념, 뭔가 좀 서비스의 개념,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기출편도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 개념, 보너스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서비스 개념 이렇게 넣었었던 거를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 문제집을 출간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집을 준비를 최대한 빨리 해서 기출문제집 따로 출간되도록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작년 책도 지금까지 출간된 책들도 그렇고 올해 25년 시험 대비 책으로 출간되는 책도요. 이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서 여기 있는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지 바로 여기 날개 여기에 기출문제를 붙여놓음으로써 이거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 이 날개까지도 싹 뺐다면 책의 부피가 더 줄어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론과 관련된 기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론과 관련된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거는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대로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개에 있는 문제의 답은 바로 여기 붙어있는 기출 부분 여기 내용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텍스트 내용이 이렇게 컬러 표시된 게 있어요. 그 컬러 표시된 사항들은요 다 기출 지문입니다. 그래서 컬러 표시된 기출 지문들은요 무조건 다 확실하게 될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학습 팁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일단 용어의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지 전공 과목 같은 경우 구식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구식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문이 좀 많이 섞인 그런 용어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진짜 별거 아니지만 뭐 대립종자, 소립종자 막 이런 용어들 별거 아닌 용어들이지만 뭐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용어들이 쓰인다고요. 대립종자 이건 뭐예요? 알갱이가 큰 종자예요. 소립종자는 알갱이가 작은 종자. 그런데 사실 별것도 아닌 내용을 이렇게 한문 섞어서 구식 표현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수업하면서 제가 다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용어 때문에 뭐 문제가 될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용어 최대한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암기가 없는 과목은 없죠. 그죠? 우리 농어책 과목 당연히 암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뭐 산성 토양에 뭐 잘 견디는 작물 이름 외우기, 산성 토양에 잘 견디지 못하는 뭐 작물 외우기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기가 없는 과목은 없어요. 그죠? 암기가 없는 과목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해를 한다면 암기 내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모든 걸 다 드립다 외우기만 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환경과 관련한 것들, 그리고 또 기술과 관련한 것들, 재배 기술과 관련한 것들, 그런 것들 충분히 다 이해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내습성 작물 뭐 이런 애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내습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습한 조건을 견디는 특성이겠죠. 그러면 내습성 작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것도 우리 앞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습한 조건에 사는 애가 내습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땅이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습한 조건은 토양에 물이 많으니까 습하겠지. 그죠? 그러면 주로 이렇게 토양에 물이 많은 그런 조건이 사는 애들은 식물의 뿌리가 깊게 들어가야 될 거냐 아니면 토양 표면 근처에 많이 있어야 될 거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습한 곳, 습한 토양 이런 곳은 물이 많으니까 습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토양에 물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산소는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식물이 살기 위해서 식물의 뿌리도 숨을 쉬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살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게 박겠어요? 아니면 토양 표면 근처에 뿌리가 위치하게 하겠어요? 토양 표면 근처에 뿌리가 위치해야지 그래야 산소 공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겠지. 그죠? 여기가 토양이고 지상 이런 데에 공기 있으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고 토양 표면 근처에 한마디로 뿌리가 얕게 자리 잡고 있어야 그래야 산소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반대로 내건성 있는 거는 내건성 식물은 어떤 특성 가지고 있겠어요? 내건성, 건조한 조건에 견디는 성질, 내건성 이런 거는 토양이 건조한 조건에 사는 애들이 내건성이 있어야 되겠지. 토양이 건조한 조건, 그런 조건은 토양에 물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양에 물이 별로 없어. 그런 조건은 주로 토양 속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우리가 지하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수의 위치가 저기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아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하수의 위치, 이거 우리 지하수 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지하수의 위치가 이렇게 깊은 데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윗부분, 식물의 뿌리가 사는 곳, 여기에 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물이 깊은 데 있어서. 그러면 이런 곳에 사는 애들은 뿌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뿌리가 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깊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내건성 있는 애들은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특성 가지고요. 내습성 있는 애들은 뿌리가 얕게 들어간다고. 그리고 이렇게 습한 토양 있죠. 습한 토양 같은 경우는 지하수위가 주로 높은 경우가 많아요. 지하수위가 높아. 그러면 지하수의 위치가 이렇게 높아. 이러면 토양이 습하니까 그러면 산소 공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뿌리가 깊게 안 들어가. 그런데 지하수위가 낮은 조건, 건조한 토양 이런 조건은 물 먹으려면 찾아가야 돼. 가야지 먹고 살지. 그러니까 깊게 들어간다고. 이런 것도 굳이 외우려고 내건성 있는 애는 이렇게 뿌리가 깊게 들어가는 심근성이야. 이런 것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사항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해를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환경 부분에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습한 토양에 사는 애들 산소 받으려면 숨 쉬어야 되니까 당연히 깊게 안 들어가야지. 뿌리가 얕게 있어야지 산소를 조금이라도 더 받겠지.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그냥 다 외워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수업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을 잘 들어서 많이 유전 파트도 그렇고 환경 파트도 그렇고 기술 파트도 그렇고 최대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를 많이 해두시면 처음 보는 내용 뭐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뭐 그런 이해한 거랑 연결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연결시켜서 다른 것들까지도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좀 살짝 다른 유형으로 나온다? 그래도 이해를 해놓으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단순 암기로만 통해서 그냥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면 문제 유형이 바뀐다거나 하면 이거 답이 뭐지?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물론 또 단순 암기로만 하려고 하면은 어느 세월에 그거 다 외우고 있어.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기출문제가 진짜 중요한데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문제랑 답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기출된 내용 자체가 확실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출이 된 내용을 확실히 내 거로 만들어야 문제 유형이 바뀌어도 다른 표현으로 물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확실하게 습득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모든 과목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당연히 내 거로 만드는 거고 이론서 회독도 또 꼭 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농업지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다른 기술직냐 전공 과목과 비교를 해보면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낸다거나 아니면 좀 더 변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좀 하나라도 더 틀리게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출제자가 생각을 한다면 지역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된 건 당연한 거고 요즘은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이론서를 회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이런 거 선발인원 합격선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번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직 농업지 선발인원이 85명이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저소득, 그리고 장애 이런 거 다 합해서고요. 그런데 선발인원 85명 중에서 그냥 일반 기준으로는 이제 75명이었어요. 그리고 합격선은 84점, 일반 기준으로 합격선 84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일반, 저소득, 장애 다 합해서 선발인원이 63명이었어요. 그런데 23년도 63명 중에서 일반 기준으로는 57명이 일반 기준 선발 인원이었고 23년도 합격선 90점, 24년도 합격선 84점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게 응시 인원이에요. 응시 인원. 23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농업직, 국가직 지원 인원이 2028명이었었습니다. 23년도는 지원 인원이 2028명이었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험 접수는 했어도 내가 가가지고 당일날에 시험을 보는 인원은 2028명 전부 다 가서 보지는 않죠. 실제로 시험에 응시한 응시 인원은 1580명이었어요. 23년도 기준으로요. 그런데 이번에 24년도는 어땠냐? 국가직 농업지 지원 인원이 162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24년도에 국가직 그 기준으로 1223명이었어요. 그러면 응시 인원이 23년도에 1580 그리고 24년도에 1223 지원 인원은 23년도에 2028명 지원 인원이 24년도에 1621명 많이 줄었죠. 그런데 여기 보실래요? 지방직, 농업직, 구급 선발 인원이 전체 모든 지역을 다 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방직, 농업직, 구급 선발 인원이 총 3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24명하고 85명을 합해서 인원을 한번 따져보면 400명 좀 넘잖아요. 그렇죠? 400명 좀 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국가직 구급 응시 인원, 이 응시 인원을 보면 사실 내가 지방직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국가직 시험에 응시는 다 해요. 웬만하면. 그죠? 그런데 사실 1223명 이 중에서 진짜로 내가 좀 공부를 진짜 하고 정말 농어직 공부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 보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잡으면 100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한 223명 정도는 허수 그냥 한번 시험장에 가서 한번 보고 난 아직 학교 졸업 안 했는데 난 준비할 거니까 한번 가서 봐야지 이렇게 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 꽤 많고 진짜로 좀 정말로 농업직 공부 준비한다.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많이 들어서 1000명이고 그러면 324명 플러스 85명, 400명 좀 넘는 인원인데 진짜 준비하는 인원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 1000명 중에 400명 넘는 인원이 24년도에 합격을 했다는 거지. 그죠? 24년도에 합격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방직 국가직 여기 다 합해서 실제 경쟁률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 그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잡아봤자 정말 많이 잡아봤자 2.5대 1 경쟁률, 실제 경쟁률은 지방직 국가직 다 합해서 1000명이 구급 준비한다고 보고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1000명이라고 보고 400명 넘게 24년도 합격했으니까 정말 실제로 경쟁률은 한 2.5대 1 정도 뭐 많이 잡아봤자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뭐 이렇게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까지 낮아진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실제 경쟁률이 낮아졌을 때가 사실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농업직 공무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잡으세요.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도 농업직 공무원을 뽑기는 뽑습니다. 뽑기는 뽑는데 뭐 진짜 뭐 24년도에 한 명 뽑았어요. 왜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 뭐 농업직이 별로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이렇게 좀 높아요. 그런데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좀 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경기도 농업직이 46명이 선발이 되었는데 합격선은 지역에 따라 굉장히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62점부터 88점까지 합격선이 나왔어요. 이런 거는 사실 이 지방직 합격선은 굉장히 이거는 좀 편차가 커요. 어디에 지원을 하냐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또 충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농업직 39명이 선발이 되었는데 59점부터 90점까지 합격선이 좀 그렇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충남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지원을 했냐에 따라서 59점 받고 합격하신 분, 90점 받고 합격하신 분 이렇게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거는 사실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뭐 어떻게 말하면 운빨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경쟁률이 낮아진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전에 비해서는 조금 좀 부담이 좀 그래도 좀 적은 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보면은 계속 좀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지방직 원서 접수를 할 때는 사실 좀 눈치도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이라거나 이런 거 눈치 잘 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소신 지원인데 소신 지원 플러스 약간의 눈치 이런 거를 좀 이제 추가해서 잘 원서 접수를 하면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점수로 또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사실 보시면은요 이렇게 합격선이 84점씩이나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 농업직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직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업직률 공부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 공부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84점씩이나 되는 거죠. 농업직률 공부가 사실 이 기술직률 전공 과목 공부들 중에서 사실 공부하기 쉽기로는 사실 손을 꼽는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전공자, 비전공자 크게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고 문과냐 이과냐 상관없이 또 정말 쉽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뭐 계산이 막 있어갖고 사람 피곤하게 하는 직렬도 아니고 정말로 좀 정말 열심히 책을 잘 읽어주고 암기에 필요한 거 잘 해주고 이해 조금만 해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직렬이에요. 그래서 완전 생문과 출신들 나는 진짜 계산 너무 자신 없어 막 이런 분들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직렬이 농업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이렇게 기술 직렬 중에서 높은 편이라고 보일 수 있는 84점씩이나 되는데 이런 점수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농업직 공부가 기술진료 전공 과목 중에 제일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높다는 거는 할만하니까 높은 거예요. 커트라인이 낮으면 또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점수가 높다고 해서 너무 쫄 필요 없어요.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이거보다 더 높은 점수 다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농업직 같은 경우도 자격증을 따면 가산점을 받죠. 전공하신 분들은 기사 자격증, 전공하신 분들은 기사 자격증을 따실 수 있으세요. 기사 자격증을 따시면요 5점이 플러스가 되죠.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능사 자격증을 따실 수 있으세요. 기능사 자격증을 따시는 이 분들은, 이 비전공자분들은 3점 플러스 점수를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시험을 봤어. 그래서 국어, 영어, 국사, 재배학, 시골작물학 5개 다 합해서 평균 점수를 냈는데 내가 평균 점수를 딱 내보니까 내가 85점이 나왔어. 그런데 나는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 점수는 85점에 5점이 더해져서 90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평균 85점을 맞았는데 나는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내 점수는 3점이 더해져가지고 88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 자격증을 따서 얻을 수 있는 이 가산점, 이거 진짜 무시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나는 자격증 안 따고 실제 시험장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맞춰서 점수 다 커버할 거야.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너무 힘들어요. 되도록이면 정말 비전공자분들은 기능사 자격증 3점짜리 이거 꼭 준비해 주세요. 전공자분들은 뭐 기사 자격증 이거 꼭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전공자분들 종자기사 제일 많이 따시죠? 유기농업 기사도 많이 따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분들 기능사 자격증 제일 많이 따시는 거는 이제 종자기능사 많이 따시고요. 그죠? 그런데 이 종자기능사 이거 같은 경우 뭐 한 2, 3주? 한 3주 정도 좀 시간 할애하면 충분히 종자기능사 자격증 충분히 따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는 뭐 기사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시험이 다가온다거나 아니면 필기 시험을 봤어. 이제 필기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그때는 만약에 내가 자격증이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진짜 내가 그때 정말 자격증 이거 3점짜리 기능사 자격증 땄어야 됐는데 내가 이것만 있었어도 이렇게 불안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 다 해요. 꼭 준비해 주세요. 정말. 그리고 공무원 시험 정말 1점 가지고 정말 합격 불합격 결정돼요. 5점, 3점 절대 무시 못하는 점수니까 꼭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2025년도 시험 대비 농업직 강의 계획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첫 주에 농업직 이론 수업이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농업직 이론 수업 같은 경우는요, 목요일에 재배학, 금요일에 식용작물학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월 첫 주 목요일에 개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론 수업은 10주 과정입니다. 10주 과정. 이 10주 과정으로 이제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11월 중순 또는 12월 초 정도가 되었을 때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 같은 경우는 단원별로 기출문제 플러스 연습문제를 같이 다룹니다. 그리고 이 단원별 문제풀이는 제가 작년까지 프린트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번에 기본서 그냥 이론편만 딱 그냥 재배학, 식용작물학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제가 준비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서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이 될 때 이때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준비가 덜 된다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올해도 좀 프린트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기출문제집이 발간이 돼서 문제집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별로 상당히 많은 수의 문제를 다루게 돼요. 단원별로 기출문제, 예상문제 이런 거 다 다루면 진짜 많은 문제를 다루게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론 공부한 거를 전부 다 빠삭하게 전체 다 보는 시간이라고 봐도 돼요. 아마 이 단원별 기출 문제를 보시면 이거 진짜로 정말 뭐 이론서에서 배웠었던 거 이게 전체 총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조금 덜 됐다거나 한 것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이 문제풀이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들으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고 기출문제에 적용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론서도 그렇고요. 이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도 그렇고 진짜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수업을 듣기만 하고 복습을 안 하면 말짱깡이에요. 이론 수업 그리고 문제풀이 수업 전부 다 복습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는 3월 첫 주에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이 4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직 대비 모의고사 끝나면 국가직 시험 보겠죠. 국가직 시험 보고 나서 그리고 지방직 시험 대비 모의고사 수업 6주 과정 진행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문제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면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예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운 수준의 문제들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시험장에서 당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 좀 어렵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의고사 문제풀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점수가 높게 안 나온다고 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일부러 제가 어렵게 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틀린 사항이 있으면 그게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내가 이거 아직 확실하게 내 거를 못 만들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 내가 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걸 확인했으니까 채우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모의고사 수업은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걸 찾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진행한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지방직 대비 모의고사 수업 6주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25년 대비 수업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작년에 24년도 대비 이론 수업은 뭐 개인적으로 좀 컨디션 문제가 좀 있어서 이론 수업을 따로 진행을 못했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컨디션 조절을 좀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수업, 농업집 수업 이거 놓치는 거 없이 전부 다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컨디션 조절을 열심히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5년 시험 대비 이론 수업 전에 재작년에 찍었었던 거 작년에 동영상으로 보셨던 그 수업보다 더 질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책 다이어트 있잖아요. 책이 이렇게 얇아졌으니까 전보다 공부하실 때 좀 가볍게 좀 덜 부담스럽게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실제 시험장에서 고득점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 농업직 공무원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오늘 당장 공부 시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조건 올해 안에 끝내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